미국 공군과 방산업계가 동시에 긴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의외로 전투기 성능 자체가 아니라 전력 문제에서 출발했다. 차세대 공중전은 더 빠른 속도나 더 강한 추력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쓰느냐의 경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더는 점점 더 많은 소자를 요구하고 전자전 장비는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며 미래 무장은 탄두보다 에너지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선택지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 선택지의 출발점이 바로 한국이었다. 미국은 이미 F-35 개발 과정에서 전력의 한계를 뼈아프게 경험했다. 항공전자 장비와 센서 퓨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전력 공급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고출력 전자전 모드와 차세대 무장 적용에서 반복적으로 제약에 걸렸다. 엔진 성능을 높이면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추력을 높일수록 열 관리와 냉각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엔진 내부는 점점 복잡해지며 개발 비용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차세대 공중전 개념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더 큰 엔진을 만드는 대신 전력을 중심으로 설계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상했고 그 핵심 축이 바로 유무인 협업체계였다. 이 체계에서 무인 전투기는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전력을 대신 소비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핵심 전력으로 제정이 됐다.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CCA 즉 협업전투 항공기였다. CCA의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은 명확했다. 고속으로 돌파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한 작전 반경과 무엇보다 대용량 전력 생산 능력이 필요했다. 기존 소형 제트 엔진들은 안정성과 신뢰성은 뛰어났지만 전력 생산 능력은 사실상 항공기 기본 시스템 유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한계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CCA 플랫폼의 확장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미국 방산업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의 엔진 개발 흐름이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전투기 엔진을 직접 만들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어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다. 추력을 키우는 데 집착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력 생산을 염두에 둔 전기화 엔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접근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엔진 개발 공식과는 정반대의 방향이었다. 한국이 추진 중인 4,500파운드 급 전기화 엔진 개념은 단순한 소형 터보팬이 아니었다. 고바이패스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 터빈 축에 대형 발전 모듈을 결합해 추력과 전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엔진이 단순히 항공기를 밀어주는 장치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구조는 기존 엔진처럼 출력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이 개념이 알려지자 미국 항공우주업계는 빠르게 반응했다. 미국의 무인 전투기 후보 플랫폼으로 거론되던 XQ-58A 발키리는 이미 검증된 기체였지만 엔진 성능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기존에 고려되던 소형 엔진은 최고 속도와 전력 공급 양쪽 모두에서 미래 임무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전기화 엔진 개념이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미국이 이 엔진을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다. 개발 구조 자체가 매우 현실적이었고 비용 대비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과 유럽이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도 쉽게 돌파하지 못한 전력 문제를 한국은 훨씬 단순한 구조로 해결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 격차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의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엔진 개발이 군 전용 사업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전기화 엔진 로드맵은 민수와 군용을 동시에 고려한 장기 전략의 일부였고 처음부터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고 있었다. 이 방식은 무인기 전투기 차세대 플랫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연결성이었다. 지금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명확하다. 전투기는 점점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지만 기존 엔진 기술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엔진을 더 복잡하게 만들수록 비용과 리스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반면 한국이 제시한 전기화 엔진 개념은 전력 문제를 엔진 구조 단계에서부터 풀어내려는 시도였다. 이 선택은 미국 입장에서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다. 차세대 공중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전략적 분기점에 해당한다. 한국이 왜 갑자기 이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진다. 과연 한국의 전기화 엔진 개념은 기존 공중전의 질서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해법일까? 그리고 이 기술이 KF-21과 한국 공군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단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한국이 제시한 전기화 엔진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소형 제트 엔진이 갖고 있던 구조적 한계를 짚어야 한다. 전통적인 터보팬 엔진은
기본적으로 추력 생산에 모든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전기는 부수적인 산물에 불과했고 항공기 내부의 기본 항공전자 장비를 유지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이 전제는 4세대 전투기까지는 유효했지만 센서와 전자전이 주력 무기로 떠오른 지금은 완전히 깨지고 있다. 기존 소형 엔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대부분 수십 킬로와트 수준에 머문다. 이 전력은 레이더 기본 모드, 항공전자 장비, 통신 시스템을 돌리기에도 빠듯하다. 고출력 전자전 장비를 장시간 가동하거나 에너지 기반 무장을 운용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엔진 내부 온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열 관리 시스템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터빈 온도가 올라갈수록 소재와 냉각 기술의 난이도는 급격히 상승한다. 단결정 블레이드와 초고온 내열 소재가 필요해지고 개발 기간과 비용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는다. 결과적으로 전력 확보를 위해 엔진 전체를 위험한 실험장으로 만드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 한국의 전기와 엔진 접근은 이 공식 자체를 뒤집는다. 추력을 더 짜내는 대신 애초에 고바이패스 구조를 크게 확보해 회전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터빈 축의 대형 발전 모듈을 직접 결합함으로써 엔진 회전이 곧 전력 생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이 방식은 엔진 내부 열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500파운드급 전기화 엔진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소형 엔진급 체급에서 100kW 수준의 전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기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수치다. 이 정도 전력은 단순히 전자장비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투 임무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준선에 해당한다. 레이더 출력 확장, 전자전 장비 장시간, 운용, 그리고 에너지 무장 운용의 출발점이 바로 이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 전력은 엔진에서 바로 소비되지 않는다. 한국이 구상하는 구조의 핵심은 전력 생산과 저장, 그리고 순간 방전을 분리하는 개념이다. 엔진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은 배터리나 전력 저장 장치에 축적된다. 필요한 순간에만 고출력으로 방전함으로써 엔진의 순간적인 과부하를 주지 않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공중 플랫폼에 매우 유리하다. 전투기나 무인기는 항상 최대 출력을 유지하지 않는다. 대기순환 감시 구간에서는 여유 전력을 축적하고 교전 순간에만 전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고출력 레이저나 전자전 장비처럼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무기에 특히 적합하다. 기존 엔진 중심 접근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식 접근은 엔진 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열관리 냉각 구조 내열 소재를 계속 추가하면서 엔진은 점점 복잡해지고 유지 비용은 급증한다. 반면 한국식 전기화 엔진은 엔진을 전력 공급원으로 단순화하고 무장과 센서는 전력관리 체계에서 해결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이 때문에 개발 리스크도 크게 달라진다. 엔진 하나에 모든 기술을 몰아넣지 않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분산된다. 전력 저장 장치 방전 제어 기술, 무장 운용 기술은 별도로 발전할 수 있고 엔진은 안정적인 기반 역할을 유지한다. 미국 방산업계가 이 구조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전기화 엔진 개념은 단지 무인기용 대안에 그치지 않는다. 소형 엔진에서 검증된 구조는 더 큰 추력급 엔진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체급이 커질수록 전력 생산 여지도 함께 커진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등장한다. 만약 이 전기화 개념이 전투기급 엔진으로 확장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KF-21이 가진 한계는 이 기술 앞에서 어떻게 재정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 전투기 전력의 미래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다. 전투기 기술의 중심이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징후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공중전의 승부는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멀리 날아가며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전투기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센서, 전자전, 통신 데이터 처리 능력이 기체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레이더만 봐도 변화는 분명하다. AESA 레이더는 소재수가 늘어날수록 탐지거리와 분해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요구되는 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전자전 모드와 탐지 모드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전력 소모는 기존 전투기 설계 기준을 훨씬 넘어선다. 전자전 장비는 더욱 극단적이다. 고출력 전자전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적 레이더와 통신 체계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무기다. 이 무기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면 출력은 제한되고 지속시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미국이 6세대 전투기 논의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키워드가 전력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차세대 공중전은
미사일 교환 이전에 센서와 전자전으로 상대의 눈과 귀를 먼저 무력화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 우위를 점하면 실제 교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다. 즉, 전력은 단순한 보조 요소가 아니라 전투의 개시 조건 그 자체가 된다. 여기에 에너지 기반 무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전력의 중요성은 결정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 레이저 무기는 탄약 보급이 필요 없고 빛의 속도로 목표를 타격한다. 기상 조건이라는 제약은 존재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요격 단가는 기존 무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문제는 단 하나,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전력이다. 100kW급 레이저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험 단계에 들어섰다. 이 출력은 소형 드론이나 박격포탄 미사일을 짧은 조사 시간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기준선이다. 하지만 이 무기를 공중 플랫폼에 올리는 순간 모든 문제가 전력으로 수렴한다. 지상에서는 대형 발전기와 냉각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전투기 내부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기존 전투기는 이런 무장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 엔진이 제공하는 전력은 이미 항공전자 장비와 센서에 대부분 할당돼 있다. 여기에 레이저나 초고출력 전자전 장비를 추가하면 전력관리 체계가 즉시 한계에 도달한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레이저 무기를 지상이나 해상 플랫폼에 먼저 적용해왔다. 한국의 전기와 엔진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병목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이다. 전투기의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접근이다. 전력 생산을 엔진 설계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센서 전자전 에너지 무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전투기는 더 이상 미사일 운반체에 머물지 않는다. 전력 여유가 확보된 전투기는 전장 개입 방식이 달라진다. 미사일 요격 드론 방어 전자전 지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공중에서 레이저로 적 미사일을 요격하고 전자전으로 상대 전투기의 센서를 무력화하며 아군 플랫폼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전투기 한 대의 가치가 단순한 격추수로 평가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KF-21의 현재 위치를 다시 보게 만든다. KF-21은 4.5 세대급 성능을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받지만 전력 측면에서는 기존 전투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구조로는 차세대 에너지 무장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이 한계를 어떻게 넘을 것인지가 한국 전투기 발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 중심 전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 이미 전장은 에너지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플랫폼은 점차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기화 엔진과 전력 중심 설계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다. 이제 시선은 한 지점으로 모인다. 지금의 KF-21은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며 이 한계는 정확히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다음 단계에서는 KF-21이 직면한 전력의 벽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KF-21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한계는 외형이나 기동 성능이 아니라 내부에 숨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 KF-21은 최신 AESA 레이더 통합 센서 퓨전 데이터 링크 전자전 장비를 모두 갖춘 현대적인 전투기다. 하지만 이 모든 장비를 동시에 최대 성능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결국 답은 전력이다. 현재 KF-21은 F414 계열 엔진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엔진은 신뢰성과 성능 면에서 검증된 플랫폼이며 KF-21이 목표로 하는 작전 범위와 임무 수행에는 충분한 추력을 제공한다. 문제는 이 엔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의 여유다. 공개된 자료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KF-21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은 대략 수십 킬로와트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력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AESA 레이더 기본, 운용 항공전자 장비 통신, 체계 센서 융합을 동시에 돌리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붙는다. 고출력 전자전 모드나 차세대 에너지 무장을 본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실전 환경에서는 이 전제가 쉽게 무너진다. 전자전은 위협이 감지되는 순간 최대 출력으로 가동돼야 하고 레이더 역시 탐지와 추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데이터 링크와 네트워크 기반 전투가 겹치면 전력 소모는 순식간에 치솟는다.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고출력 무장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문제는 KF-21만의 약점이 아니다. F-35 역시 같은 벽에 부딪혀왔다. F-35는 센서와 전자전 능력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지만 전력 공급과 열 관리 문제로 레이저 무장 통합이 지연돼 왔다. 미국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변 사이클과 초고온 터빈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접근은 대가가 크다. 엔진 내부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고 개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정비 난이도와 운용 비용 역시 함께 상승한다. 즉 전력 확보를 위해
전투기 전체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KF-21 역시 같은 길을 갈 경우 선택지는 뻔하다. 엔진을 더 복잡하게 개량하거나 외부 전력 보조 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설계 변경 범위는 급격히 커지고 개발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블록 업그레이드라는 이름과 달리 사실상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수준의 부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KF-21의 차기 발전 방향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문제로 이어진다. 지금의 전력 체계로는 미래 전장을 전제로 한 무장 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레이저 요격 초고출력 전자전 장비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모두 동시에 수행하려면 근본적인 전력 여유가 필요하다. 이 여유를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다. 여기서 다시 전기와 엔진 개념이 등장한다. 엔진 자체가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전투기의 설계 논리는 완전히 달라진다. 전력 부족을 전제로 한 타협이 사라지고 무장과 센서 운용의 자유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KF-21의 한계로 보였던 요소들이 오히려 지금의 KF-21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과정에 놓인 플랫폼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분명한 전력의 벽이 존재하지만 그 벽이 곧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KF-21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선택이 현실이 될 경우 KF-21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전기와 엔진이 전투기급으로 확장될 경우 KF-21의 미래는 전혀 다른 궤도로 이동하게 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성능 개선이나 무장 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KF-21은 기존 전투기 설계의 연장선에 놓인 플랫폼이었지만 전력 중심 구조가 적용되는 순간 출발점부터 달라진다. 전투기급 엔진에서 200kW 이상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무장 운용 방식이다. 레이저 무장은 더 이상 시험적 장비가 아니라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주력 옵션으로 자리 잡게 된다. 공중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방어 임무가 가능해지고 이는 전투기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단순히 적을 격추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스스로와 아군을 보호하는 공중방어 노드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전 능력 역시 질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 전자전은 출력과 지속시간 사이에서 타협해야 하는 영역이었다. 전력 여유가 확보되면 고출력 전자전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는 적 레이더와 통신체계를 순간적인 방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센서 운용 방식도 변화한다. 레이더는 탐지 추적 전자전 지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데이터 링크와 센서 융합 역시 전력 제한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진다. 전투기는 개별 기체를 넘어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게 된다. 전력 여유는 정보 우위로 직결되고 이는 곧 전장 통제 능력으로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KF-21 블록 3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블록 3는 단순한 성능 개량형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문턱에 서게 된다. 외형은 크게 바뀌지 않더라도 내부의 전력 구조가 달라지는 순간 세대 구분의 기준은 의미를 잃는다. 전력과 센서 전자전 무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이미 5세대 이후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임무 지속 시간이다. 전력 부족으로 제한되던 고출력 장비 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작전 유연성이 크게 확대된다. 한번 출격한 전투기가 더 오래 전장에 머물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전투기 수량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요소다. 유무인 협업에서도 전력 여유는 결정적이다. KF-21이 충분한 전력을 갖춘 상태에서 무인 전투기와 협업할 경우 전투기 자체가 전력 공급과 지휘 통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무인기는 위험한 임무를 맡고 KF-21은 센서 전자전 전력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 조합은 차세대 공중전 개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엔진 단계에서부터 전력을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KF-21은 더 이상 과도기적 전투기가 아니다. 미래 공중전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이자 실질적인 실험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시점에서 KF-21의 의미는 한국 공군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력 중심 전투기라는 개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변화가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KF-21과 전기와 엔진이 결합하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성능 향상 이야기가 아니다. 이 조합이 갖는 진짜 의미는 한국이 공중전의 규칙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위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점에 있다. 지금까지 전투기 시장의 기준은 소수 국가가 정했고
나머지는 그 틀 안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 엔진과 전력이라는 핵심 영역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느냐가 바로 그 경계선이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수출 통제와 기술 종속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작전 자율성을 결정하는 요소다. 엔진을 외부에 의존하는 한 전투기는 언제든 정치적 판단과 승인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엔진 국산화는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와 엔진 개념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이 구조를 근본에서 흔들 수 있다. 추력 경쟁이 아니라 전력 중심 설계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강국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 구도를 비켜간다. 이것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다른 게임판을 여는 선택에 가깝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방식과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격차를 단번에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 변화는 수출 시장에서도 의미가 크다. 많은 국가들이 5세대 전투기를 원하지만 비용과 운용 부담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 전력 중심 설계를 통해 센서 전자전 무장 운용의 자유도를 확보한 KF-21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완전한 스텔스보다 실제 전장 운용에서 체감되는 전투 효율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설득력 있는 선택지가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확장성이다. 전기와 엔진은 단일 기종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다. 무인기 전투기 차세대 플랫폼까지 동일한 설계 철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개별 무기를 파는 국가를 넘어 공중전 체계를 제시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산업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는 크다. 전력 생산 저장 관리 기술은 항공 분야를 넘어 우주 해양지상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다. 하나의 엔진 프로젝트가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촉매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노하우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경쟁력이 된다. 물론 이 길이 쉬운 것은 아니다. 전기와 엔진은 아직 검증의 단계에 있으며 실제 전투기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남아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방향성이다. 한국은 더 이상 기존 강국의 뒤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KF-21은 이 변화의 시험대다. 성공한다면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공중전 개념을 현실로 옮긴 첫 사례가 된다.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기술과 경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남는다. 어느 쪽이든 한국은 이미 이전과 다른 위치에 서 있다. 이제 한국은 질문을 던지는 나라가 아니라 답을 제시하려는 나라가 되고 있다. 전력 중심 공중전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누가 기준을 만들 것인가? KF-21과 전기와 엔진의 결합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더 이상 관망자가 아니라 공중전의 미래를 실험하는 주체로 들었다.